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세균 질환의 검사실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챕터를 공부하고 나면 세균을 검출하고 동정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균을 이제 동정하기 위해서는 검체를 수집하고 그거를 검사센터로 이제 운반해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할 때 이제 요새는 분자생물학적 검사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유전물질 검출, 그 다음에 관련된 기술들이 어떤 게 있나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 질환을 이제 검사실에서 진단하는데 예전에는 임상병리실이라고 불렸던 진단검사 의학과에 기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세균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화학적 성상 검사, 면역학적 검사, 기타 검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 동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기계화되어 있어서요.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 그 세균 쪽 기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기계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화가 잘 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동화는 그 진단검사의학과에서 QC라는 걸 해가면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체 채취, 운송, 보관 이게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이제 자동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에,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채취가 되고 수송되고 나면 또 적절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의사로서 적절하게 표본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송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 및 수송과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뭐 피를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속에 여러 가지 체액들을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왑이라고 그래 가지고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표면을 긁어서 뽑아내기도 하죠. 요새 코로나19 한참 유행인데 뭐 합니까? 코 안을 이렇게 면봉으로 긁어서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취를 하고 나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자랑인데 제가 이제 이 과제에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이 검체들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로봇가 검사실 센터로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뭐 그런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쓰고 있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검체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혈액, 내척 수액, 그다음에 무균성의 체액, 그다음 상기도, 소압, 하기도에서 나오는 검체, 귀와 눈에서 나오는 검체, 상체 농양 또는 조직에서 나오는 검체, 소변 검체, 생식기 검체, 그다음에 분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검체 종류에 따라서 채취 방법과 보관 방법, 그다음에 운반 속도 이런 게 다 다른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피부터요. 피는요, 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에서 균이 나오면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 속에 균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폐혈증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뭐 근데 폐혈증이 있다고 균이 정말 많은 건 아니에요. 폐혈증은 균에 의한 직접적인 것보다는 면역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진단을 하려면 피 속에 균이 있나 없나 균 배양 검사를 해보도록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피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결과가 더 신빙성 있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는 많이 뽑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뽑으면 안 그래도 막 죽어가는 환자
환자한테서 피를 많이 뽑으면 환자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적정량 뽑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뽑아서 결과가 나오는 건 잘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듭 간격을 두고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무균 조작을 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괜히 멀쩡한 사람 자기가 오염시켜 놓고는 폐혈증 환자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부가적인 치료를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뽑을 때는 24시간 동안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뽑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양을 해서 그 배양 결과가 나오면 진단이 되는데, 폐혈증으로 의심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항균제, 항생제를 이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환자를 놓치지 않아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폐혈증은 24시간 내에 발병해서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피부 상처 같은 거나 아니면 음식 뭐 먹었나 물어보고 해산물을 뭐 날것으로 먹었다, 회를 먹었다 이러면 바로 항생제 치료를 하면 살릴 수가 있고, 폐혈증이 생기면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단 이러한 배양법은 이제 확진을 위해서는 이제 가치가 있는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척수액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3번, 4번 허리뼈 사이에서 주사바늘을 넣어서 뇌 척수액을 뽑으면 뇌염이나 뇌 수막염 있는 환자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막염균이나 폐렴 사슬알균에 의한 뇌막염 진단에 이게 사용되고요. 룸바 펑처, 요 추천자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배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균들이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 조작을 하는 과정 중에 자기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검체는 신속하게 이제 운송해야 돼요. 냉동하거나 열처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기도에서는 주로 우리가 목 구멍에서 수압을 하게 되는데, 면봉 같은 걸로. 그래서 세균 뭐 또는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세균 감염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슬알균이 나오는데 그 외에 디프테리아, 백이레, 임균, 클라미디아, 미코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다크론 상품명이에요. 칼슘 알지네이트 스랍 상품명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면봉 가지고 긁어낸 다음에 시험관에 넣어서 가게 됩니다. 부비동이 있거든요. 그 부비동염 있을 때는 검체를 직접 바늘을 넣어서 채취할 수도 있지만, 씻어내서 그 액을 검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비동은 균에 따라서는 무산소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산소에 노출되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양하는 게 중요하고, 빨리 검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기도로 가면 검체를 채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객담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기관지경 검사를 하면서 균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경기관 흡입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폐를 씻어내서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지금 그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와 눈은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서 수압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중염이 있거나 외이dom이 있거나 눈에 염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면봉으로 긁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변은요,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배양을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검체가 소변인데, 소변을 누를 때 우리가 중간요를 받아오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 누는 소변에는 이제 요도에 있는 균들이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이랑 상관없는 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첫 소변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변은 억지로 우리가 짜냈다 보면은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같이 나와서 과도하게 소변의 상태가 이제 과도한 판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요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배양을 해서 소변이 묽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농축시켜서 배양하기도 하고 합니다. 소변은 냉장 보관 가능하고요. 소변 첨가제 같은 것들을 넣어서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뇨생식기계 검체 중에서 우리가 뭐 성병이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고름이 나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식기 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병 유발 세균을 검출하기 위해서 씁니다. 고름을 직접 받아 가지고 배양을 하는데 주로 이제 임균, 그다음에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균, 그다음에 매독균 이런 것들을 직접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배양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검출하는 건 현미경으로 직접 봐도 되고요. 또 배양해도 되고, 그다음에 요새 분자생물학적 방법 이런 걸로 검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기 검체도 중요한 검체가 되고요. 그다음 매독균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현미경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분자생물학적 검사나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독균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꼬불꼬불 움직이는 것들을 암시야 현미경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징적이죠. 매독균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직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각 균 배울 때 다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자체를 검체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널 스왑이라는 걸 해가지고 균들을 채취해서 배양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배양을 할 때는 특수 배지에 배양을 하게 되는데 그 배지가 SS 아가, 메콩키 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SS는 살모넬라, 시겔라 아가 그래서 이질균하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균 종들을 특별히 골라내는 균이에요. 왜냐하면 장내 세균들은 균들이 너무 잡다하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만 특별히 분리해내는 간별 배지 같은 것들을 쓰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이게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메콩키 아가 이것도 병원성 장내 세균들을 구분해내는 특수배지입니다. 이런 것들 선택배지라고도 하고요. 또는 독소 검사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임상 증상이 있으면 항균제를 넣는 등 빨리 치료를 이제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검체를 채취를 하면 그걸 신속하게 수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세균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출을 하고 동정하는 과정은 현미경 검사 또는 면역학적으로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검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양을 해서 동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이 균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항균제 감수성이 뭐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기계가 나와서요. 기계로 다 합니다. 검체만 채취만 잘하면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면 균명이 뭐고 항균제 감수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적절한 항균제를 환자한테 투여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면외과가 설 자리를 사실 많이 잃고 있어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다 기계들이 대체하거든요. 또 우리 의료계 내에서도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에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쪽이 이 진단 쪽이에요. 연구개발 쪽은 많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기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잘 또는 오랫동안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게 바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는 PCR을 통해서 세균들을 동정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세균의 RNA 중에서 16S 리보소멀 RNA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RNA는 우리 배우기는 메신저 RNA 있다. 배웠죠, 그죠? 메신저 RNA.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가 있다. tRNA. 이런 거 배웠는데 그 외에도 리보소멀 RN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단백질 합성을 하는 리보솜이라는 기구를 구성하는 RNA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리보솜은 RNA와 여러 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메신저 RNA는 아시다시피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에 따라서 임의로 만들어지는 전령 RNA이고, 트랜스퍼 RNA는 그 전령 RNA의 지시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가져다주는 RNA이고, 그다음에 리보소멀 RNA는 숙주세포에 따라서 약간씩 그 염기설이 달라요. 그래서 세균에서 봤더니만 세균은 70S 리보점이 50S 리보점 서브유니트와 30S 서브유니트로 되어 있고, 30S 서브유닛은 16S 리보조멀 RNA와 21개의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16S 리보조멀 RNA가 웃기는 게 아니죠. 고맙게도 아주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6S 리보조멀 RNA 구조는 사실은 좀 복잡한데, 이 염기세를 딱 분석을 해보면 이게 모든 세균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마다 고유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세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유 부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뭐 하면 좋겠어요? PCR로 증폭해서 보기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염기설 분석을 하면 어떤 베리어블 리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균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리보소멀 RNA를 만드는 염기설은 어디 있어요? 자기 DNA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균 DNA 뽑아가지고 16S 리보소멀 DNA 부분을 증폭해서 염기설 분석을 해보면 그 세균이 어떤 세균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쭉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아주 옛날 97년 우리 학교 쓸 때만 해도 이미 3600개 세균에 대한 시퀀스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뭐 거의 대부분의 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6S 리보소멀 DNA를 시퀀싱해서 균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걸로는 뭘 할 수가 있냐 하면 균의 종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플러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병원성하고 그 다음에 항균제 내성 같은 것도 알고 싶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더 다른 이제 방법들을 쓰죠. 그때는 이제 말리토프 뭐 이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16S 리보소멀 뭐 RNA를 알기 위해서는 시퀀싱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클로닝하고 난 다음에 시퀀싱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뭐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기설을 알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균이 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성을 알고 싶다, 그 다음에 항균제 내성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말디토프라는 기계를 써가지고 유전자 전체를 그냥 찍어가지고 어떤 유전자 갖고 있나 특성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서 균의 종류, 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 항균 내성 이런 것까지 추정해냅니다. 이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말디 질량 분석기인데요. 그 다음에 토프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 두 개를 응용한 건데,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어떤 거냐면 어떤 분자에다가 레이저를 쏘면 분해되면서 픽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거리를 재는 거예요. 무거운 거는 조금 날아가고 가벼운 거는 멀리 날아가겠죠. 그 짧은 순간을 재가지고 요게 어떤 분자다라는 걸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거를 막 엮어가지고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를 알아내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싼 방법이라서, 그런데 지금 뭐 웬만한 연구소에서는 또 병원에서는 이 말디토프를 가지고 균들을 동정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해낼 수가 있죠. 문제는 여러 개가 세균이 섞여 있으면 이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 판에다 집어넣으면 분리가 되고, 분리된 것들을 가지고 말리토프를 돌려가지고 동정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플레이트 위에다가 균을 넣고, 그다음 매트릭스 물질을 넣고 난 다음에 레이저를 쏴요. 쏘면 분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진공 속에서 날아다닙니다. 그 날아다니는 작은 물질들의 거리와를
재고 분자량을 재가지고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실험을 쭉 해봤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페니실륨, 마르네페인, 이건 곰팡인데요. 곰팡이 시퀀스가 쭉 나오거든요. 이 패턴을 가지고 균을 동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못할 때 우리가 항균제 감수성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사실은 세균이 무슨 종류냐, 뭐 이것보다 그것도 궁금하긴 하죠.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뭡니까? 항균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균제 중에서 어떤 항균제를 써서 치료할 거냐를 결정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병원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액체배지 희석법과 고체배지 확산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실험으로. 액체배지 희석법은 원리가 간단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시험관을 여러 개 쭉 넣어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하고 싶은 항균제를 계단 희석합니다. 원액, 2배 희석, 4배 희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러면 8배 희석, 16배 희석, 32배 희석 이렇게 쭉 시험관을 열어놓고 균을 똑같은 양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는 배양을 시켜보면 어떤 균은 데서는 배양이 되고 어떤 데서는 배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균이 배양됐는지 안 됐는지는 배양해 보면 시험관 색깔로 나타나. 지시약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탁도 갖고도 잴 수가 있는데 보면 맑은 시험관은 균이 안 자란 거고 그 다음에 흐린 균은 시험관은 균이 자란 거죠. 그러면 어떤 농도에서까지 자라고 어떤 농도에서는 안 자란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희석액 중에서 원액에서는 균이 안 자라야 되겠지.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성 균이 안 자랐는데 뭐 32배에서는 뿌여졌는데 16배에서는 시험관이 뿌옇지 않다, 맑다. 그러면 16배 농도에서는 균이 안 자라는구나. 그걸 우리가 최소 발육 저지 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이렇게 얘기해요. 희석 배수가 아니라 농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고 이게 이제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배양해요. 그래서 만든 간편한 방법이 고체배지 확산법인데 이거는 항균제를 6mm짜리 종이 원판에다 흡수시켜놔요. 그리고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패트리 디시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고체배지, 고형배지에다가 균을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고형배지는 99%의 물과 1%의 고형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황색 푸달균을 배양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넣냐면 항균제가 들어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항균제의 디스크의 항균제 내용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배양을 하면 균이 자라는 데는 이렇게 균 자라는 게 보이고 균이 못 자라는 데는 투명대라는 게 자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를 재냐면 이 직경을 재. 그래서 직경이 몇 밀리냐에 따라서 감성이 있다, 저항성이 있다를 알아내는 방법이 고체배지법이에요. 고형배지법이고 그 다음에 액체배양법은 여기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항균제를 계단 희석을 해요. 여기가 농도가 제일 높고 점점 낮추죠. 같은 종류의 세균을 넣고 배양했을 때 여기선 자랐는데 여기서는 안 자랐잖아. 그럼 요 농도가 얼마인가? 요 농도가 바로 MIC야.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그런 식으로 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안 자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자랐을까? 그러니까 균이 죽었을까? 아니면 살아있는데 못 자라는 걸까? 이게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균액을 따서 다른 신선한 배지에 옮겨서 배양을 해봐요. 실제로 죽었으면 균이 더 안 자랄 거고 안 죽고 발육이 억제된 거면 균이 다시 자라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농도를 알 수 있냐면 실제로 균을 죽이는 최소 농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균제 감성 검사는 고체에서 하는 디스크 확산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긴 디스크를 붙여가지고 세균의 정식 억제들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험관 희석법은 항균제를
2배씩 계단 이석한 다음에 같은 양의 세균을 넣고 균이 자라지 않는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고형배지에서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투명대가 나타나요. 장점이 뭡니까? 간편하고 신속하고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항균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실제로 이제 직경을 재죠. 정식역지대 직경을 재서 재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항균제 디스크마다 판정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 가지고 내성이냐 중등도 내성이냐 감성이냐라고 구분하여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관찰이 용이하고 간단하고 싸고 비교도 가능하고, 단점은 정량 평가가 어렵다. 얼마를 더 넣어줘야 되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살았는 건지 죽었는 건지, 정식이 그냥 억제된 건지, 정균작용이냐 살균작용이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여러 것 중에서 어느 걸 쓸까를 선택할 때는 사용되지만 좀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죠. 시험관 해석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건데 MIC를 알 수가 있고요. 최소 정식 억제 농도를 알 수가 있고, 한 번 더 하면 최소 살균 농도 MBC도 알 수 있어요.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그죠? 시험관으로 옮길 수도 있고 고형 배제 이렇게 배양해 가지고도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가 있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개념 중에 정균작용, 살균작용이 있는데요. 시간에 따른 세균의 수를 재는 걸 우리가 세균 증식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항균제를 잘 자라고 있는 세균에다 항균제를 투하하면 항균제가 더 이상 그러니까 세균의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늘지 않죠. 그러다가 항균제를 제거하면 다시 자라나면 이건 정균작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항균제를 투여한 다음에 균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없는데 항균제를 제거해도 늘어나지 않으면 살균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관 해석법은 최소 억제 농도를 알 수 있고 최소 살균 농도도 알 수 있지만 비싸고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요 테스트 스팀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막대 모양으로 생겼는데 보시면 숫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 숫자에 뭐냐면 항균제 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99%의 물이 있는 고형 배제에다가 이 스트립을 넣고 확산을 시키면 농도 9배에 따라서 균이 이렇게 뭐 풍선 모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에드발렌 모양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성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옆에는 이제 농농균 가지고 감성 검사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재서 또 직경을 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직경을 재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동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API 키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 키트에 세균을 요 구멍마다 다 똑같은 세균을 일정량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색깔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 색깔 반응을 가지고 어떤 세균인지 동정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가지고 이제 세균들을 동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텍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플라스틱 키트에 똑같은 균을 넣어주고 기계에다 넣어주면 기계에서 세균이 뭐다라고 동정해주고 심지어는 항균 내성까지 검사해서 알려줘요. 바이텍은 어떤 원리냐면 그 각각의 셀에 균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요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자라면서 색깔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색깔 반응을 찍어서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그 색깔 반응의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균이 어떤 균이다라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겁니다. 예, 끝내도록 하고요. 이상 이제 앞으로 강론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총론이 끝나가고 앞으로는 강론에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